자, 풀이를 같이 할 건데 얘들아, 독서는 답을 찾기 위해서 문제를 보고 선지를 열심히 보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독서는 다 뭘 제대로 읽어내는 게 제일 중요하겠니? 본문이야. 알겠지? 똑같은 독서 지문은 다시 나올 수도 있거든, 수능날. 혹은 유사한 내용이나 비슷한 내용은 계속 또 나오거든. 하지만 문제는 계속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독서도 마찬가지로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지문을 정확하게 읽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 자, 선생님이랑 독서 1쪽에 있는 가지문을 먼저 한번 요약을 해볼 건데, 가지문의 첫 번째 문단에서의 가장 핵심이다 싶었던 건 어떤 내용이에요? 무슨 주의가 나왔죠? 공리주의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첫 번째 줄에 공리의 실천을 통한 최대의 행복의 원리. 자, 공리주의라는 것은 무엇을 추구하는 거? 최대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맞죠? 자, 공리란 이익과 효용을 뜻하는 것으로 밑줄 칩시다. 공리주의에서 행복이란 공리를 극대화,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 자, 그런데 그 다음 문단에 밀이라는 인간이 우리가 봤을 때 되게 중요한 인간이라는 거 우리 이미 알고 들어갔죠. 밀 이전은 어땠다, 공리주의가? 밀 이전의 공리주의는 모든 쾌락이 측정 가능하고 그 원천에 상관없이 동질적의 세모. 양에서만 차이가 난다는 양적 쾌락주의 세모. 자, 그럼 질문합니다. 밀 이전에 있었던 공리주의들은 쾌락은 전부 다 어떻다? 동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육체적인 쾌락이든 정신적인 쾌락이든 육체적 쾌락이 10인 것과 정신적 쾌락이 10인 것은 동일하다. 그리고 이건 양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게 이전의 공리주의예요. 그럼 야, 너희 이러면 공리주의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사람들이 봤을 때 부정적이지. 육체적 쾌락만 막 미친 듯이 추구하면 살아도 되잖아. 행복한 거니까. 그럼 자기의 육체적 쾌락만 미친 듯이 추구하면 이건 행복한 돼지 아니냐? 이게 무슨 인간이야? 인간이 뭐 그래? 라는 비판을 받았어. 그런데 밀 이후에는 공리주의가, 자, 밀이라는 사람이 공리주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를 볼까요? 자, 밑줄 친 데 보면 밀은 기억, 공리주의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했다라고 했잖아. 이 비판을, 야, 이거 너무 행복한 돼지 아니냐 라는 이 비판을 어떻게 잠재우게 됐냐. 그 다음 문단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문단 찾았죠? 자, 여기를 시윤이가 한번 읽어봐. 자, 칠판 보세요. 밀 이전은 양적인 쾌락을 추구했죠. 모든 쾌락은 동일하다고 했죠. 얘가 밀은 쾌락은 다 차이가 있고 질적인 차이가 있다. 육체적인 건 저급한 거고 정신적인 건 고급이다. 그럼 우리는 어떤 걸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인간은? 정신적인 고급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자, 근데 봐라. 생각해보면 이 쾌락을 추구한다는 건 누군가한테 피해를 끼칠 수도 있지. 그치? 근데 그 피해를 끼치면서도 나의 쾌락만을 추구한다면 나를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야. 내가 저 사람을 죽였는데 저 사람 죽이면 나한테 10억이 생겨. 그럼 죽여. 에헤! 나의 쾌락을 위해서. 이럴 순 없잖아. 그럼 이럴 때 인간에게 제재를 뭔가 가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밀 이전의 쾌락주의는요, 뭐가 사람들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 법이나, 거기에 나와 있죠? 오른쪽 라인에 외적 제재. 자, 이 외적 제재가 뭐야? 법률이나 여론과 같은 외적 제재가 있다라고 생각했어. 그러면 외적 제재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면 사람은 자신의 쾌락을 몰래 추구하면서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미리 생각할 때는, 야, 이 외적 제재만 생각하면 안 돼. 인간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무슨 제재가 중요해? 내적 제재가 중요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죠? 중간에 둘레 6번째 줄 밀에 따르면 외적 제재가 최대 행복의 원리로
부합하는 행동을 하게 할 수 있지만 자발적으로 그런 행동을 이끄는 힘은 아니다. 그는 내적 제재인 무엇을 강조? 양심을 강조했어요. 양심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인간이면 인간답게 살려면 뭘 추구해야 된다? 양심을 추구해야 돼. 내가 이 사람을 죽여서 10억이 생겨. 근데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있어. 그럼 죽일 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이 사람을 죽임으로써 나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아니야, 이 사람의 가족들이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면 이런 걸로 이제 나쁜 짓 안 하고 쾌락만 추구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밑에서 둘, 넷, 네 번째 줄 읽어볼게요. 밀은 외적 제재와 내적 제재를 통해 최대 행복의 원리를 실현하여 사회 구성원의 후생을 높일 수 있다고 보았고, 그러한 점에서 공리주의가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됐대. 비판되다가 타당하다라고 생각됐대. 됐지? 그러면 미리 이 공리주의를 욕했던 것에서 피하게 한 것은 크게 쾌락은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인간은 정신적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인간은 내적 제재인 양심을 통해서 스스로의 삶을 통제하면서 그러면서도 행복을 추구해서 개인적 행복뿐만 아니라 사회적 행복도 챙겨야 된다 라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공리주의 괜찮네 라고 얘기한 거잖아. 그냥 문항으로 들어갑시다. 2번 문항 보세요. 2번 문항에 1번 한 사람 손. 너야? 틀렸지. 왜? 쾌락의 개념을 수정하고 그것의 효용을 계량화했다고 돼 있는데, 이 쾌락은 양적으로 수치상으로 가능하다고 한 건 이전이야. 밀 이전. 얘는 질적 차이가 있는 거지 수치의 차이, 양의 차이가 아니라고 했잖아. 그리고 계량화한 이론을 체계한 게 아니야. 이건 쾌락을 수치화해서 숫자를 셀 수 있다, 계량할 수 있다의 개념이 아니야. 밀의 이 개념은. 맞죠? 그러면 1번 틀렸죠. 3번 한 사람 손 들어. 3번. 쾌락의 원천들을 밝히고 그것을 동일성을 규명? 야, 밀은 동일하지 않다고 했어. 육체적 쾌락이랑 정신적 쾌락은 어떻다? 다르다고 했잖아. 같다고 했던 건 밀 이전의 공리주의자들이잖아. 이것도 나가리야. 4번 한 사람 손 들어. 없어요? 5번 한 사람 손 들어. 5번 볼까요? 저급 쾌락의 개념을 거부하고 고급 쾌락의 개념을 도입하면서 새로운 학문이 아니에요. 같은 공리주의예요. 그리고 밀이 저급 쾌락을 거부한 건 아니야. 야, 저급 쾌락 중에 육체적 쾌락이라는 건 먹고 싸고 자는 거지. 그걸 거부하면 그럼 다 돼지라고? 그걸 거부한 건 아니야. 하지만 기왕이면 정신적인 질적 쾌락을 더 추구하자는 개념이었겠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5번은 개척에서도 틀리고 거부하고에서도 틀리는 겁니다. 자, 선생님 봐봐. 내가 왜 빨리 답을 찾아준 다음 그 답을 피해서 나머지 답을 찾으라고 안 하느냐. 너희가 앞으로 오답풀이 할 때 이렇게 해야 돼. 나 문학에서도 이 얘기 해줬지? 자, 만약에 시윤이가 5번을 했다 틀리지. 그럼 시윤이는 5번을 다시 안 보고 1, 2, 3, 4에서 찾지. 그러면 너무 답이 깍! 하고 보인단 말이야. 그 다음에 헤헤헤 하고 난 오답을 다 풀었어. 공부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달 후에 이 문제를 풀면 5번? 이렇게 간단 말이야. 나한테 지금 매력적으로 보였던 게 왜 틀리는가? 나는 왜 이걸 골랐는가? 아, 내가 이 개념을 정확히 몰랐구나. 그치? 뭘 몰랐는지. 그 다음 미리 얘기한 것도 공리주의고 그 전에 것도 공리주의인데 내가 이걸 잘못 이해했구나. 뭐 이런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2번의 답은 2번입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나글을 읽어볼 건데, 얘들아, 나글은 사실 중요해. 나글만 중요하진 않아. 가글도 너무 중요해. 우리 앞으로 공리주의에 대한 모의고사 문제를 얼마나 많이 보겠니? 그치? 근데 그때마다 공리주의자는 다른 얘기들을 할 거야. 밀이 아니라 다른 공리주의자들이 되게 많거든. 걔네를 계속 제시하겠지만 어쨌든 공리주의가 뭔지 이해는 했잖아. 맞지? 그걸 배경지식으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깔아가는 거야. 그런데 다현아, 나글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2번 문단부터 볼게요. 그냥 효용이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효용이라는 게 뭔지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다현이 여기 크게 읽어줘. 효용이란 동적 행동자가 어떤 행동의 결과로 오는 주관적인 기쁨이나 만족감으로 경제학자들은 효용을 극대화하는 부정적인 소비력을 말합니다. 자, 얘들아, 효용을 극대화하는 게 합리적인 소비다. 맞냐 안 맞냐? 너무 맞는 거지. 근데 얘들아, 이 효용이라는 건 개인마다 다를까요? 같을까요?
달라요. 이게 되게 중요한 키워드예요. 달라요. 나는 단 걸 진짜 싫어해. 너희는 이해가 안 가겠지? 너희는 케이크 좋아하냐? 망고가 잔뜩 쌓여있는 달달한 망고 케이크, 딸기 케이크 이런 거 좋아하겠지? 5만 원짜리 케이크 있어. 너희는 10만 원이 있으면 5만 원짜리 케이크 사 먹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나는 5만 원짜리 케이크를 사 먹느니 5천 원짜리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10잔 먹을 거야. 심지어 나는 누가 케이크를 나한테 공짜로 줘도 그걸 먹지 않고 버리거나 다시 다른 사람한테 줄 거야. 왜냐하면 나한테 그게 그만큼의 효용의 가치가 너무 떨어지거든. 먹었을 때의 불쾌감이 훨씬 커. 왠지는 이해 안 되지. 근데 나는 그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사람마다 효용이 다르단 말이야. 근데 봐라. 너희가 지금 여기서 무엇에 대해서 얘기할 거냐면 그 세 번째 줄부터 그리고 합리적인 소비 과정을 두 가지로 이제 얘기할 거래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뭐예요?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 두 가지를 얘기할 거래요. 우리 본문을 다시 읽기는 할 거지만 선생님이 구두로 먼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서연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 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을 가지게 되면 가지게 될수록 혹은 재화를 가지게 되면 가지게 될수록 거기에 대한 기쁨이나 만족감은 갈수록 어때? 커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서연이가 너무 배가 고파. 근데 내가 진짜 맛있는 초밥을 하나에 10,000원짜리 초밥이야. 5알을 줬어. 그러면 얘 맛있어? 안 맛있어? 맛있지. 너무 행복하고 5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어치의 만족감을 막 가졌을 거야. 근데 이미 배가 부른데 내가 얘한테 10만 원짜리 초밥을 30알을 더 줬어. 좋겠니? 그럼 이제 하나씩 먹을 때마다 점점 기쁨과 즐거움은 점점 어때지겠어? 떨어지면서 효용이 떨어지지. 아, 씨발 그만 먹고 싶어.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재화가 늘어난다고 해서 갈수록 기쁨도 커지는 게 아니라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오히려 거기에 대한 만족감은 점점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떨어져. 이훈이가 전 재산이 100만 원이야. 왜? 기분이 좋은 거야? 아니면 기분이 나쁜 거야? 좀 별로야? 근데 내가 전 재산이 100만 원인 이은이한테 1,000만 원을 딱 용돈으로 줬어. 너무 신나지? 근데 이은이가 갈수록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1조 정도를 가지고 있어. 1조 정도 가지고 있는 이 이은이한테 내가 1,000만 원을 딱 줬어. 그럼 이은이가 기쁘가? 그 처음에 받았을 때처럼 막 10배, 30배로 막 1억을 받은 것 같은 기쁨이 있겠니? 받았는지도 까먹을걸? 1,000만 이거 어디다 쓰라고? 이거 1,000만 그냥 길 가던 사람한테 줘도 얘는 그 돈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이 없잖아. 1조가 있는데. 아니 1,000만 원. 갑자기 이훈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죠. 자,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대한 이해를 했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그럼 소민이가 한계, 효용이란 거기부터 읽어줘. 넘어가진 않아요. 1쪽 밑에서 둘, 넷, 네 번째 줄 한계, 효용이란 재화에 대한 거기부터 읽어줘요. 재화에 대한 소비를 한 단씩 늘릴 때 추가되는 효용을 말한다. 그런데 한계 효용은 소비한 재화의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감소하는 영향을 줘. 자, 중요한 거 밑줄 칩시다. 한계, 효용은 소비하는 재화의 수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점차 효용은 어때진다? 떨어진다. 감소한다. 아, 수량이 많아지면 기쁨도 커지는 게 아니라 효용은 오히려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초밥만 40알을 사 먹는 것보다는 초밥 10알, 우동 하나, 커피 하나, 후식으로 디저트 이게 이제 우리한테 큰 기쁨이 되겠죠. 그쵸? 자, 근데 넘어가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 한계 균등의 법칙에 대한 설명이 나올 건데 요 박스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면 얘한테 지금 총 돈이 얼마 있대요? 5,000원이 있대요. 그쵸? 그래서 5,000원에서 살 수 있는 게 튀김과 초밥을 사 먹을 건데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5개 이상 사 먹을 수는 5,000원 이상 쓸 수는 없어요. 얘들아, 모든 재화는 뭐가 있다?
제한이 있어. 제한이 있어. 그걸 기억하고 튀김 한 개당 효용이 몇 개야? 16. 그 다음 8, 4, 2, 1이고 초밥은 하나를 사 먹을 때 만족감이 5, 효용이 5, 4, 3, 2, 1이네요. 자, 역시 튀김은 존엔 맛있나 보다. 튀김은 뭐 신발을 튀겨도 맛있다더니 효용 더럽게 크네요. 자, 그럼 보세요. 그 밑에부터 읽어볼 거예요. 네모박스 밑에부터. 찾았죠? 유나 여기 한번 읽어봐. 만약 물론 5천만이 예산을 지출할 때 모든 선택권과 대안에 대해 각각의 총무원이 계산해보면 그는 책임 세계와 수업 기준을 선택할 것이다. 이러한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총무원이 37로 가장 크기 때문이다. 자, 질문할게요. 튀김 3개, 초밥 200일 때 효용이 36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했니? 36이야? 37이구나. 왜 37이야? 너 그거 이해해서 문제 풀었어? 안 그러면 5번 문제가 안 풀려. 5번은 3번은 계산해서 풀어야 돼. 자, 칠판 봐봐. 튀김이 3개일 때의 효용 16 더하기 8 더하기 4인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초밥이 2개일 때 효용은 9인 거야. 얘네를 다 더하면 몇이 돼요? 37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이게 효용이에요. 오케이? 근데 잘 봐. 칠판 계속 봐. 얘 4, 얘 4 균등하지? 맞아? 이게 균등할 때 튀김이 3개, 초밥이 2개일 때가 제일 좋은 거잖아. 이게 균등의 법칙이야. 이해됐니? 그걸 계속해서 읽어볼게. 이때 5,000원으로 효용을 극대화하는 지점이 튀김 3개, 초밥 2개의 한 개 효용이 4로 일치한다. 위의 상황같이 경제학자들은 각 상품의 화폐 단위당 한 개 효용이 동일한 지점에서 예산을 세우잖아. 4, 4. 한 개의 효용이 동일한 지점에서 계산을 하면 그게 가장 효용이 극대화된다. 이게 바로 한 개 효용 균등의 법칙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3번 문제 보세요. 3번 문제 2번으로 했던 사람들이 좀 많죠. 얘들아, A에서 B로 달라지면 B는 초밥 3개, 튀김 2개야. 칠판 봐봐. 초밥 3개, 튀김 2개야. 그럼 더해보면 알겠지만 얘는 36이야. 이게 제일 베스트지. 그치? 그래서 2번에 동일한 예산 5,000원을 쓰지만 총 효용은 작아진다는 맞는 겁니다. 됐죠? 3번 고른 사람 있나요? 손? 없어요? 1번 고른 사람? 없어요? 이거 몇 번으로 해서 풀었어? 4번 푼 사람? 4번 한번 볼까요? 소비 지점이 C에서 A로 달라지면 돈을 1,000원 더 쓰게 되죠? 그리고 총 효용은 당연히 커집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야. 총 효용이 제일 큰 게 A니까. 그 다음 얘들아 칠판 봐봐. 이 멍충이들처럼 여기 있는 것들을 막 숫자를 이건 계산을 할 필요가 사실 없는 게 여기는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이게 무슨 선이야? 예산 제약선이잖아. 이게 5,000원인 거야. 이거 5,000원을 넘어서는 어차피 못 써요. 이건 불가능. 그지? 답은 5번입니다. 맞은 사람들 손 들어. 고쳐서 맞았어. 자,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읽은 거에서 4번 문제를 이제 풀 수 있게 됐어요. 우리가. 가는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 그치? 최대 행복의 원리. 나는 한 개 효용 균등의 법칙입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건 질문해 볼까요? 한 개 효용 균등의 법칙도 어쨌든 사람마다 다르겠어? 같겠어? 달라요. 나는 초밥을 너무 좋아하면 초밥이 16일 수도 있는 거야. 맞지? 그걸 염두하고 4번에 1번 한 사람 손 들어. 없어? 4번에 2번 한 사람 손 드세요. 없어? 4번에 3번 한 사람 손 드세요. 왜 3번으로 했는지 물어봅시다. 소율이, 너 왜 이거 3번으로 골랐어? 어디가 틀렸니? 가는 의사결정 판단의 근거가 개인과 사회의 이익이고, 나도 틀렸는데 나는 의사결정의 판단의 근거가, 야, 너희 사회의 이익을 위해서 튀김을 사 먹진 않잖아. 당연히 누구의 이익이야? 개인의 이익이어야지. 근데 이것도 뭐 크게 보면 사회의 이익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A박스 이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재화를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경향을 설명할 때 정부의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잠시 칠판 보세요. 내가 정부의 정책을 지금 펼쳐야 돼. 근데 시윤이는 재산이 총 2조를 가지고 있어.
쟤한테 1억이 큰 돈이니? 쟤한테 1억은 있으나 없으나 별로 크지 않을 거야. 1억이 있는지도 몰라. 왜냐하면 매달 이자로만 몇 억씩이 들어오는데 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수치도 모를 거야. 근데 나는 총 재산이 100만 원이고 매달 생활비가 50만 원이 필요하지만 이 50만 원이 없어서 빚을 져야 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한테 1억이라는 세금을 쟤한테 걷어서 이 50만 원이 필요한 천여 명에게 나눠주면 효용의 가치, 기쁨의 가치는 훨씬 어떻겠어? 크겠지. 그래서 사회적인 효용을 생각했을 때는 얘한테 1억이라는 세금을 물려서 사회에 배분하는 게 훨씬 좋은 거야.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무슨 세예요? 소득이 크면 클수록 높은 세금을 적용하는 게 밑에서 세 번째 줄 누진소득세죠. 누진적 소득세를 왜 굳이 우리나라에서 이 정책으로 하느냐? 그게 사회적 효용이 제일 크거든. 이해되셨죠? 자,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풀이 가보겠습니다. 5번 보세요. 5번은 대부분 다 틀렸거나 대부분 못 맞췄어요. 자, 틀렸어. 다시 풀어. 자, 다시 풀 시간 줄 거야. 틀렸어. 넌 뭐야? 풀어. 틀렸어요. 5번 다시 푸세요. 너도 다시 풀어. 야, 한 명도 못 맞췄니? 틀렸어요. 다 틀렸냐? 뭐 이렇게까지 다 틀렸다고? 신기하네. 아, 5번을 3번으로 한 사람 틀렸어요. 아니, 되게 많아서 혹시 답인가 했는데 왜 이렇게 3번으로 많이 골랐지? 살짝 다시 볼 시간을 한 1분만 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칠판을 보세요. 지금 기부를 한 사람들은 16만 원을 돈을 받았지. 하지만 기부에 대한 무엇이 있어? 자부심과 긍정심 때문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 지금. 그지? 그 다음 기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계산을 하고 안 했겠니? 생각 없이 안 했겠니? 계산을 해봤을 때 자기는 기부했을 때 자부심에 대한 효용이 너무 낮은 거야. 그러니까 기부를 안 하고 26만 원을 받는 게 훨씬 더 이득이었던 거야.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의 효용을 극대화한 거고 얘는 얘대로 효용을 극대화한 거야. 왜냐하면 얘의 자부심은 10만 원 이상이 되나 봐. 그지? 그러니까 이걸 선택했을 거야. 이해됐니? 그러면 얘들아, 선생님 봐봐. 밀이라는 애가 생각했을 때는 누가 양심적이야? 기부한 사람은 양심적. 이 새끼는 양심적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경제학자가 생각했을 때는 얘는 자부심의 효용이 큰 거고 얘는 자부심의 효용이 낮은 거야. 그냥 26만 원이 가장 효용이 극대화됐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할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3번으로 한 사람들 보세요. A는 기부하지 않은 자의 행동을 양심을 위반한 거로 볼 거고요. 맞죠? B는 기부하지 않은 자가 참가자들의 예상 행동에 따른 효용을 비교해보고 쥐나름 합리적인 선택을 했구나라고 판단을 하겠죠. 4번도 되게 많이 골랐더라. A는 이타적인 마음을 동료를 자신과 같게 여겨서 사회적으로 이타심, 이 자부심이 그래서 컸던 거야. 이게 그래서 효용이 컸던 사람인 거야. B는 자부심을 기부의 결과로 얻는 주관적인 만족감. 한마디로 이 자부심이라는 걸 B라는 경제학자가 봤을 때는 아, 이게 만족감이 크니까 얘는 효용이 여기서 컸구나라고 그냥 이해할 수 있겠죠. 5번 A는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 B는 누진적 소득세를 도입하는 것이 구성원 전체의 효용을 높인다는 점에서 개인이 기부하는 행위와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는 있지. 둘 다 괜찮잖아. 근데 몇 번이 이상해요? 아직도 못 찾았나요? 2번 보세요. 2번. B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래요. 근데 얘들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아니라
한계효용 무슨 법칙이요? 균등의 법칙이겠지, 여기서는.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은 기부자와 기부하지 않은 자가 같은 금액으로 얻을 수 있는 효용이 다르다는 건 체감 법칙 때문이 아니라 무슨 법칙이야? 균등 법칙. 같은 돈으로 효용은 서로 다르다는 개념이잖아.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은 분배되면, 아니, 분배라고 할 수가 없지. 재화에 대한 소비가 있으면 있을수록, 수량이 많아질수록 효용은 점점 떨어진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좀 다른 개념인 거야. 이해됐어? 이거 균등의 법칙으로 봤어야 돼. 그래서 2번이 틀려요. 됐나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뒤로 가서 15페이지 보세요. 오늘 요거 지문까지만 하고 독서는 앞으로는 그냥 과제랑 채점 정도만 해드립니다. 15페이지에 보통 여학생들이 과학기술 지문을 워낙 싫어하니까 이걸 봤는데 사실 이건 어려운 지문은 아니고 아주 쉬운 지문입니다. 16번 문제를 보면 12번 A박스 읽자마자 이 문제 바로 풀어야 되고요. 13번 기억의 밑줄 치고 이유라고 체크한 다음에 기억의 이유 알게 되면 13번 바로 푸는 거고요. 그 다음이 14번 풀고 나머지 15나 11은 알아서들 풀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정보를 찾아내야 되지, 어떤 과정과 순서로 풀지를 봐야 돼. 무턱대고 지문만 주구장창 읽다가 문제 가서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자, 5개니까 10분 드립니다. 준비 시작.